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주 나토 G7 정상회담 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유럽인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챙겨야 한다. 미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러시아와도 더 좋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유럽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파리 기후협약에도 부정적 태도를 보인 직후에 나온 말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와 적대했던 서유럽은 미국과 독일의 동맹을 축으로 거대 군사력의 러시아를 견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대서양 양쪽의 군사 외교 관계를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메르켈의 발언은 고스란히 우리의 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챙겨야 한다. 미국과 관계를 지속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와 더 좋은 이웃으로 지내야 한다. 이런 말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할 때조차 이런 말을 못하는 국가는 동맹이 아니라 호구인 거죠.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사실 이 메르켈 총리 발언은 서양 언론에서는 엄청난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나오고 유럽에서도 나오고 아직도 계속 추가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쪽 정치인들도 계속 발언하고 있고 EU에서도 뭐 발언하고 우리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정치인들도. 왜냐하면 국제정세가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계 속에 있고 계속 이장자님 얘기만 해가지고. 네. 우리 시사면이나 혹은 뉴스가 이런 국제 뉴스를 일정 정도 이상 꼭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세계 속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혹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뉴스가 너무 없어요. 네, 앞으로 꼭 챙겨오겠습니다. 네. 자, 첫 뉴스는요? 네,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누가 결정했고 또 어떻게 들여왔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그제 처음 보고받았습니다.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도 추가 보고가 없었던 보고 누락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보고 누락은 맞죠. 네. 현재 이제 문서상으로는 보고받은 게 없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제 국방부는 했다고 하고 있죠. 네, 국방부가 지난 25일에 국정기획자문이 업무 보고할 때는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인 26일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반입된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보고 누락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곧장 확인 결과 안보실에서 보고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국방부 입장 표명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진실 공방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청와대에 보고된 게 없는 게 확인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국가적 최대 안보 이슈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로 했을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서가 없으면 보고가 없었던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서 이걸 진실 공방이라고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국방부는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고 기록도 없는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대등한 주체 간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진실 공방이라고 표현 쓰면 안 되는 건데 진실 공방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왜 국방부는 문서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그것도 대통령 당선은 5월 9일이에요. 그렇죠. 5월 26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습니다.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며칠입니까? 예. 이 자체는 국방부를 취재할 일인 겁니다. 왜 문서로 기록이 없느냐.
왜 했다고 하느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청와대와 국방부의 말이 엇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국방부가 늦게 한다든지. 국방부는 아니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맞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 진실공방이라고 보도한 적 없습니다. 전혀. 이게 진실공방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누가 언제 했냐 안 했냐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본질은 뭐냐면 국군 통섭권자잖아요. 대통령이요? 예. 그럼 국가안보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고 이 사건이 상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새로 선출됐지만 현재까지 바뀐 거는 대통령, 청와대 몇몇 인사, 서울지검장 그 외의 권력은 모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게 무슨 진실 공방입니까?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죠. 그게 아직도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미디어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조선일보 같은 곳에서는 이제 언론이 이 진작에 보도했는데 4월 25일 6일에 예, YTN에 화면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근데 그때는 그게 명확하지도 않고 국방부가 확인해 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작에 언론이 보도한 걸 호들갑 떠는 일이 아닌 거죠. 그때는 언론이 화면을 잡았지만 국방부가 확인해 주지 않았던 거고 대통령이 사드를 TV 보고 알아야 됩니까? 뉴스 보고. 말도 안 되는 뉴스인데 보도인데 만약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조선일보는 100일 동안 나라가 무너졌다고 보도했을 일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방에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일을 가지고 시간도 너무 늦고 문서 보도도 없고 진실공방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직 이전 정부의 권력이 그대로 다 살아있다. 라는 사건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 이제 조금씩 밝혀지겠죠. 예. 네, 대통령이 철저 조사 지시했기 때문에요. 관련된 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충격적이죠, 당연히. 예. TV 보도가 있은 지로부터도 한 달 후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당선된 후로부터도 2주가 넘었고 3주 차에 보고가 된 거. 했다 하더라도. 근데 문서가 없으니까 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현재까지는. 이걸 말로 몇 마디 했다면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어떻게 진실공방입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행정자치부의 김부겸 의원,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의 김영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종환 의원을 각각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해당 부처에서 곤란해할 사람들이네요. 김현미 의원은 국토부 대상으로 4대강 저격수로 활약을 오래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어떡합니까? 국토부는 이제.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블랙리스트 가지고 제일 먼저 그렇죠. 문제 제기했던 분이고 그런 점도 눈에 띄네요. 이게 소위 이제 친문 패권이라는 공격을 문재인 후보 시절에 4년 내내 5년 내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관 인사도 보면 흔히 비문으로 분류했던 분들 절반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장관들 인선이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이분들도 인사청문회는 해야 되죠. 네, 장관이기 때문에요. 인청 대상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인준 대상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청문회에서 이제 따지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거는 뭐 강경화 후보나 또는 김성주 후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낙마를 시킬 수는 없어요. 여론으로 낙마시키려고 각종 의혹을 던지겠죠. 야당에서는 당연히. 근데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20일 후에 예, 그냥 임명하면 되는 보직인 거죠, 이거는. 예, 총리만 투표가 있습니다. 총리하고 대법원장이었던가요? 네,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네. 이런 자리가요. 표결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인준을 해야 되고 선관, 중앙선관위도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 감사원,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인준이 돼야 통과해야 돼요.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나머지 뭐 장관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뭐 검찰총장도 나오겠죠. 국세청장도 나올 것이고 공정위
뭐 금융위 등등등등 나머지는 전부 다 표결은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덴마크에 머물러 온 정유라 씨가 한국 송환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곧바로 검찰에 송환됩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정유라 씨 뉴스가 많이 등장하겠군요. 예. 이에 대한 최순실 씨의 반응도 또 있었겠죠? 네, 그제 재판에 나와서 또 관련 이야기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유연희,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개명 전 이름을 부르면서 유연희는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 탔다가 완전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병신이 됐고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 애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대로 읽으신 거죠? 예. 예.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세상을 오래 살았으니까요. 예,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러니까 삼성 말 한 번 잘못 빌려졌다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승마협회에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조윤선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드라마 등 TV 프로그램을 추천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렇게 공개되네요. 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인데요. 조 전 장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시간 있으실 때 혼술 남녀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나 예능 삼시세끼 3번째 시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조 전 장관은 저도 드라마를 꼭 한 편 보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친밀도를 드러내기 위한 증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검이 관련 문자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정규제 TV하고 인터뷰에서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다라고 네, 그렇죠. 인터뷰를 했던 걸 아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던 그 훨씬 전 2000년 초반에는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본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드라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네. 드라마를 대통령이 된 다음에 많이 본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네. 어쨌든 재밌는 뉴스였고요. 다음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수차례 재판 진행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쪽은 계속해서 지연 전략 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구속기간이 끝나는 10월까지 시간 끌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네, 머니투데이에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다시 얘기한 게 아닐까. 네. 어쨌든 저도 제가 봐도 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을 넘기려고 하는 것 같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 아주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에 의해서 변호받고 있으니 사실 연동돼 있잖아요. 운명공동체예요.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인들의 재판이 진행되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하나 하고 6개월을 넘겨서 일단 나간 다음에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네, 불구속 상태에서 받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증인이나 참조인 모두 다 직접 나오라고 하고 있고. 제가 해봐서 아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을 딱딱딱딱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없는 사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네. 그럼 자꾸 연기되는 거는요. 뭐 한마디로 하여튼 6개월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했는데. 그리고 이 공판장에 앉아있으면 졸려요. 근데 실제로 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조는 뉴스 나올 거다. 조만간 미리 말했었어야 되는데. 졸립니다. 굉장히. 그 의자도 불편하고 정자세로 앉아있어야지 어디 기댈 데도 없잖아요. 예, 엎어질 수도 없고. 근데 그거 한 2시간 정도에 한 10분 정도 쉬면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졸게 돼 있어요. 경험이신가요?
초인적인 노력으로 졸지 않으려고. 왜냐면 피고인이 졸면은 그게.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분명히 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나왔어요, 뉴스가? 네, 그렇습니다. 예언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저도 뉴스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이미 나왔군요. 다음 순요. 네, 지난해 총선을 한 달 앞둔 3월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간지 전면 광고 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 제시하면서 2017년 5월 31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 국가에 기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한국당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안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 이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사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세비를 안 나겠다는 거죠, 뭐. 네. 1년 전에 사실 2017년 5월 31일까지 이런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세비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말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광고를 냈으니까요. 네, 근데 예. 이때는 굉장히 크게 광고도 내고 막 절치선으로 이거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그렇죠. 있으라고. 예, 1년 후에 보여달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나름 화제가 됐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개혁 뭐 당시 이제 갑을 간 게 대기업가에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 혹은 뭐 일자리 규제 개혁 이렇게 개혁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발의만 했어요. 이행의 기준을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발의는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10명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습니다. 통과된 게 아니라 발의만 하나 했습니다. 하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부담이 좀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원인 분석과 당진로 논의를 위해서 어제 토론회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면서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외부 평가 직후에 마이크가 단상 아래로 내려가자 사달이 난 건데요. 맨 처음 발언권을 얻은 서울의 한 당협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큼 그런 짓거리를 했냐, 죽일 X라고 할 만큼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했고요. 또 격분한 중앙위원회 당직자가 개 XX도 주인 공격 안 하고 한 번 개 XX는 영원히 주인을 따른다. 친박 비박 나뉘어 싸우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겠냐. 이렇게 욕설 섞인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대선 패배 후에 평가 토론회는 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물과 기름 같은 친박 비박이 여전히 그 권력 관계가 정리가 안 됐었습니까? 친박이 당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비박이 장악한 것도 아니어서 격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선 평가가 원래 격한데 거기다가 지금 내부 권력 투쟁이니까 당연히 격해지겠죠. 네. 이 관련해서는 홍준표 전 도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전 지사가 귀국하게 되면 정점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저희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자, 하나 정도 제목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원선. 네, 이건희 일가 인테리어 비용에서 수상한 결제가 발견됐다라는 한겨레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데자뷰가 느껴지죠? 새로 나온 뉴스인데, 예. 네, 이건 그냥 그렇게 거론하고 넘어가고 제목 하나 정도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전 청와대 비서관이 황교안 전 총리가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알 거다라고 JTBC와 인터뷰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나왔던 각이네요.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총리실 쪽에서 사용했을 거라고 했던 주장이 있었고 총리실은 아니라고 그랬고 예. 또 한 축에서는 급여에 보태줘서 사용됐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정도 빈다 이게 나왔는데 이제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알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전 총무비서관 이야기입니다. 총무비서관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약간 이 뉴스는 제가 보기엔 황교안 총리가 아느냐 혹은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돈이 당시 특수활동에 해당되는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청와대는 특수활동에 해당될 태극기 집회나 가짜뉴스 생산에 일부라도 전용이 됐느냐 그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소위 4강 특사가 사객으로 향했었죠. 그중 마지막에 귀국한 러시아 대통령 특사 송영길 의원 전화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당시 러시아 특사로 송영길 의원님이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님이 왜 러시아 특사로 일단 뽑히신 거죠?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중국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중국과 가깝지 않으셨나요? 다 외교를 했습니다만, 네. 러시아는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특별한 또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일전쟁 때 인천 앞바다에서 침몰했던 바리약이라는 함대의 깃발을 러시아에 대여하는 과정에서 예. 많은 접촉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 페테르스부르크, 에카테린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와 인천시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고, 또 그때 메드베데프, 지금 푸틴 대통령, 마트비엔코 지금 상원 의장을 비롯한 많은 러시아 인사들과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장 시절에. 네, 그래서 또 푸틴 대통령이 직접 크렘린에 초청을 해서 저한테 국가 훈장도 수여하는 게 돼가지고. 이번이 아니라 인천시장 시절에 그런 인연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예. 아하. 2013년에. 그 깃발이 러시아에게는 중요한 깃발이었나 보죠? 마치 우리 명랑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그 깃발 같은.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깃발을 인천시에서 복원하고 있다가 러시아에 대여함으로 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국가적 그 역사적 의미가 담긴 보물이 돌아와서 그런 네. 일을 해준 인천시장을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했다. 그래서 그때 인연이 맺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후보 시절 그 문재인 후보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주로 나누신 그 대화의 주제는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 한러 관계에서 최초로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직접 해줬고 또 특사를 만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감사의 표시와 또 네. 북핵 문제 해결에 러시아의 협력 요청 그리고 한러 경제 협력을 잘 해보자는 그 대통령의 친서 전달과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다 좋은 얘기인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때 진행된 게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사실 보면 이명박 대통령, 사실 최초로 문재인 전에 노무현 대통령님과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 논의되어 왔는데 예. 계속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메드베데프와 가스관 도입도 합의해놓고 사실상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켜버리니까 북한을 통과시켜서 그렇죠. 가스관이 와야 되는데 금강산 관광부터 중단되면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그냥 화려한 수식어만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화려한 비전을 공유했지만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 실험을 이유로 단독 제재로 그냥 일방적 취소를 하는 바람에 실망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면서 극동 지역에서 이제 가스, 네네. 가스를 들여오자고 했는데 그 천연가스관이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실행이 10여 년간 안 됐죠. 그걸 다시 하자는 얘기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스뿐만 아니라 전기와 철도 이런 것을 같이 연결시켜내고 또 북극 항로 개발과 그 극동 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산업부터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러 경제협력과 남북러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동시 추진하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북한을 경유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멈춰져 있었다면 시베리아 천연가스관이 결국 10년 전에 약속한 대로 되려면 네.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가 북한과 그
관계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 메드베데프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이후로 별도로 김정일 위원장을 러시아에서 만나서 사실상 합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간접적인 삼각 합의가 됐고, 이것은 충분히 추진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의 협력까지 같이 끌어내서 미국의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북핵 문제 해결에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호기심이 생긴 대목이 뭐였냐면 북극 항로를 개척하자는 얘기가 나왔던데, 네네. 이게 우리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북극 항로 개통 가능성이 높아졌고 1년에 130일 이상 지금 얼음이 풀리는 구간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극 항로를 통하면 말레카 해협을 통해 인도양 대서양으로 가는 유럽 가는 길보다 한 14일 정도가 단축되기 때문에 물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북극 항로는 대부분이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된다면 우리 부산항이 이 북극 항로의 허브항이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우리 무역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면 북극 항로에 걸맞는 배가 필요합니다. 쇄빙 기능과 여러 가지 수신 고조에 따른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 조선산업 분야에 우리 한러 협력이 필요하고 이게 된다면 우리 천재 부울경에 침체되어 있는 조선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 남북철도를 유럽까지 연결한다. 이 구상인데 네네. 이번에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포괄적으로 이 친서에도 담겨 있고 가스와 전력 그리드망 연결하는 것과 철도 연결 같은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원칙적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도 우리가 지금 표준계고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표준계를 쓰고 있고 러시아는 광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낮은 핫산이 약 54km인데 철도가 완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핫산에서 석탄이 모여서 그게 낮은 선봉항으로 오면 낮은 선봉에서 석탄을 실어서 포스코나 상해나 홍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제 루트가 개발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석탄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극동 지역에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는 산업공단을 만들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컨테이너 수출항으로도 같이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사 잘 하고 오셨고요. 이제 좀 더 정치적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러시아도 그동안 물론 뭐 중국만큼의 입장은 아니었지만 입장을 내왔었거든요. 반대 입장을. 이번에 가셔서 사드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블로프 외무부 장관이나 일관되게 사드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고 전쟁을 통해서 해결 안 된다. 그다음에 제재를 통해서 해결 안 된다라는 거라고 협력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인데 사드는 두 개의 장사정포나 다른 이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는 체제이고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를 밝힌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불거진 이야기인데 그 사드 발사대가 2기 이외에 추가로 4개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었다. 언론 보도로 그런 거 아니냐는 추정 보도는 한 달여 전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보고 내용이 누락됐다고 제대로 보고가 안 됐다고 지금 청와대가 어제 크게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이 전후 사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당혹스러운데 아시다시피 이게 4월 26일 날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 한창 진행된 중에 급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드 배치 찬반을 넘어서 설치 과정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연히 그때 처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했는가.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무슨 특별한 로키드 마틴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난 조사가 꼭 필요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5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5월 10일 날 당장 보고해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네. 생각할 때는. 그렇죠. 국군 통수권자인데 5월 10일 날 보고돼야 될 게 5월 25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되면서 그것조차 문서에는 사기가 누락되면서 보고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이미 보도됐는데 뭘 새삼스럽게 놀란 척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세월호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안전행정부나 청와대가 공식적 보고 라인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파악하기보다는 텔레비전을 보고 뉴스를 보고 파악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 뉴스에 나왔으니까 보고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국가의 공식적 체계에 대한 그 존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사안이 이제 앞으로 사드 배치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전망으로는 6월 말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느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러 가지로 당연히 서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 측이 최초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절차를 존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우리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무기체계 더구나 우리 이게 북한만 방어용이 아니라 글로벌 MB체제에 편입돼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상적인 군사적 적국으로 만들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는 중대한 이 조치를 국회가 심의도 하지 않고 더구나 우리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고 사드 배치 운영에 대한 부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을 민주주의 국가의 미국에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 입장을 바꿔놓고 캘리포니아에 외국의 군대가 배치돼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때 미국의 의회의 동의 없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연결했으니까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한참인데 강경화 후보, 김상조 후보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이분들 관련해서 여당 입장에서 네. 이런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논란에 경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안 자체가. 근데 그 사안 자체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실제로 그 장관이 수여되는 국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 여부를 집중해서 청문이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 시절에는 훨씬 더 혹독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 사안에 따라서 달랐다고 봅니다. 그 사안의 내용이 어떤 분야에 집중하는 방향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장 전입 문제도 네. 사실상 그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여러 가지 그 불가피한 외국에 이사하거나 뭐 할 때의 불가피성과를 같이 비교해서 경중을 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항상 육자회담의 틀이라는 게 오랫동안 거론되다가 최근에는 뭐 육자회담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러시아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육자회담 다시 하자 이런 얘기도 혹시 나왔나요? 육자회담에 대해서 다시 하자는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는 기본 입장을 러시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국적으로는 사실 북미 간의 단독 그 회담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게 나머지 사자의 동의와 협의하에 북미 간의 양자회담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 좀 탄력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사를 한번 가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하셨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언론적인 이야기만 확인을 하고요. 두 가지 짧은 궁금증인데 박주민 의원은 왜 러시아로 같이 합류했나요? 제가 박정희 의원님을 워낙 좋아했고 네. 너무 그동안 촛불부터 고생하시면서 한 번도 이 국회의원 되시고 외국을 못 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같이 한번 이 시각을 넓히. 유능해서 같이 갔다고 하셔야지.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님이 또 날카롭습니다. 상황을 또. 날카롭긴 하죠. 예. 예. 상황 파악 능력이 좋죠. 네, 네. 네. 잘 수습하셨고요. 네. 혹시 의원님은 입각 안 하십니까? 전부 당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예. 연락 못 받으셨군요. 연락 받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들어가시기 전에 인터뷰 좀 하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특사 다녀오신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뉴스가 짧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때문이다. 예, 사실 익숙치 않은 블랙리스트는 익숙한데 화이트리스트는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이 사안을 직접 취재한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직접 네. 오셨네. 네. 오라 그러던데. 아니, 저는 굳이 얼굴을 보고 얘기할 생각까지는 네, 없었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예.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왜 이게 추가 기소 사유까지 되는 건지, 네. 왜 이렇게 심각한 건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10분밖에 없거든요. 네. 그 블랙리스트는 이제 이른바 지원 배제 리스트잖아요. 화이트리스트는 그렇죠. 지원 동료 리스트 정도 될 겁니다. 아하. 블랙리스트는 이 사람한테 돈 주지 말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자격이 돼도 안 주는 거고, 네, 그렇죠. 화이트리스트는 자격이 안 돼도 돈을 주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단순화시키면 그런 네, 겁니다. 단순화시키면 그렇고 이게 공적 자금, 그러니까 기금이라든지 공적 자금을 지원할 때는 정부 부처를 통해서 뭐 리스트를 만들어서 블랙리스트처럼 얘네들은 돈을 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민간 단체,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은밀한 지원을 할 때는 정경련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어디에 돈을 좀 집행해라, 뭐 이렇게 이제 지금 청와대가 움직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현장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할 때 네. 그런 돈들은 우리가 익히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네. 이 사람들이 만드는 영화 혹은 이 주제로 만드는 영화는 보수 성향의 영화 혹은 뭐 그쪽이 좋아할 만한 영화니까 어떤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도 돈을 지원한다. 국가의 돈을 그쪽에 네. 자원을 쓴다. 뭐 이렇게. 네, 특히 영화 분야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영화 네. 분야가 이제 투자 규모가 크고 산업적으로 파장도 크고 문화적으로 이제 네. 그것도 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제 문화예술계의 자편향을 바로잡는다 이런 기조와 취지 속에서 뭐 네. 김영환 업무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구속 사유이기도 했는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네, 그렇죠. 지원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원이 나오죠. 나오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제 영화들이 이른바 우리가 이제 국뽕 영화라고 불렀던 국뽕이요. 네, 국뽕, 국가주의의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애국심을 고취하고 네, 고취하는 막 영화들.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이렇게 크게 잘 살게 됐다는 네, 내용을 그렇죠. 예. 기반으로 하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이 제작이 쭉 줄줄이 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라고 하는 영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그 투자 그 지원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나리오라든지 이 영화의 스태프들의 역량을 판단을 해서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서 제작 지원금을 주는 거. 좋은 거잖아요. 네, 좋은 거죠. 그래서 네. 한국 영화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모태펀드에 낙하산을 꽂는 방식으로 해서 영화 제작 지원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모태펀드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기금인데. 그렇죠. 예. 근데 그 기금에 특정 인사, 박근혜 네. 정부 시절에 특정 인사를 네. 낙하산하여 그 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충분한 자격 요건이 안 됐는데도 지원하는 네, 영화 그렇죠. 같은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금 제작 중인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자선에서요? 네. 뭐 이게 이건 어떤 요건을 못 갖췄는데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전체 제작비가 45억 정도로 영진이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그중에 43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례적인가요? 이거는 충무로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후문은 알 수가 없잖아요. 후문은 뭐 알 수는 전무까지만 없는데 하죠. 모태펀드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태펀드 관계자들도 이게 왜 그러냐면 예. 모태펀드가 심사를 할 때 몇 가지 주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하나는 이 영화가 민간 투자를 얼마나 받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 예.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을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그렇죠. 최소한 영화 전체 제작비의 한 30% 정도는 이미 민간에서 투자를 받았느냐. 예. 이거를 주요하게 보고. 말이 되네요. 네, 그다음에 이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이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이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를 실제로 배급할 수 있느냐. 뭐 요거를 이제 중요하게 보는데 실제로 배급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배급사를 사전에 뭐 어떤 뭐 지금 주요한 아하. 배급사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주요 배급 라인을 탈 수 있느냐. 뭐 그걸 이제 주요하게 보는데 뭐 당연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 투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죠. 시나리오 통과됐다는 네. 얘기고 그리고 영화를 직접 찍을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감독이 누구냐. 네. 그리고 나서 다 잘 만들어도 배급망을 못하면 안 되니까 네. 배급망을 탈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상식적인 것 같은데. 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이 안 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영화가 그렇죠. 실제 잘 안 되면. 근데 이 사선에서라는 영화는 일단 이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무릎 그 팔꿈치로 쿵쿵 네네. 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무게로 이미 삐끄덕삐끄덕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제작자와 감독이 모두 신인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금 그 이전에 상업영화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모태펀드에서 아예 심사조차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작자도 신인이고 감독도 신인일 경우엔 제작자도 신인이고 네네. 제작자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감독도 첫 영화. 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뭐 관례적으로 서류에서 그냥 탈락시킨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가 아니어도요. 네.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구조에서 그 다음에 민간 지원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간 투자금이 제로. 예. 제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네. 그냥 서류만 들고 온 거죠. 첫 제작자의 첫 감독한테 돈을 네. 전체 영화에 45억인데 43억을 쏟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태펀드를 통해서 35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영진이 직접 지원을 통해서 8억을 받았는데 2억은 어디서 난 거예요? 2억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요?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 못 알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민간 투자가 없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영진이가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영화한테 8억을 먼저 몰아줍니다. 그게 그래서 뭐예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진이가 어떤 의미죠? 2015년도에 네.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항목을 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가족영화요? 네, 가족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주제가 가족을 다룬다는 그렇죠. 영화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명분은 헐리우드에는 가족영화가 많은데 충무로는 가족영화가 없으니 가족영화를 제작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가족이 주제인 영화는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 영화 연령과 전체 관람가 영화들. 가족영화라는 걸로 지원받은 영화가 또 있습니까? 뭐 3편이 있는데 네. 다 제작 중이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편이 이제 이 영화입니다. 첫 근데 번째. 그런데 그 항목의 혜택을 나중에 받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영진이가 보통 이제 기관들이 4월 달에 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정부 이제 문체부나 기재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네. 이때 영진이가 짰던 항목에는 없었습니다. 그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영진이 발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 자체가. 위에서 떨어진 예산이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게 문체부가 꽂아넣는지 기재부가 꽂아넣는지 모르지만 영진이가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 이후에 정부 부처 어딘가서 그 예산을 야 니네 50억 편성해 이렇게 꽂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보다 더 많았대요. 표현이 참 저렴하네요. 네. 꽂았다. 예산 보통 꽂았다는 표현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편성했다고 네, 해주십시오.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더 많이 편성해라 이랬는데 영진이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었답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예산 편성을 많이 하면 말이 나온다. 이건 직접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결국 이제 50억 규모로 해서 이 영화가 최초로 수혜를 받아서 8억을 받고. 그럼 가족영화 지원 사업이요? 예, 네네. 지원 가족영화 제작 지원 사업. 그 사업에 혜택을 입어서 8억 원을 받았던 것은 네. 왜 그렇게 급하게 편성했다고요? 모태펀드 추정키로는 모태펀드에서 민간 투자가 제로인 상태에서 모태펀드를 받기가 좀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모태펀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네, 없으니. 뭐라도 하나 받아놔라고 네. 했는데 받을 항목이 없으니까 가족영화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편성을 한 다음에 8억을 꽂아놓고 네. 자 이제 8억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35억 들어간다 하고 들어갔다는 그렇죠. 거죠. 그 네. 순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친절하네. 네, 완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전문용 너무 다정해요. 네. 그리고 이제 배급사도 그때 딱 잡고 그래서 그 시기가 딱 이루어지는데 네. 이 사선에서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일단 요거부터 네. 감탄하고요. 이 국가가 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정하게 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잘 되길 바랬었는데 이 실제로 영화가 지금 뭐 개봉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 중이고. 네. 근데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영화 업계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나요? 영화 업계에서는 도대체 이 영화가 뭐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반응보다 이 영화가 그렇게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영화가 발생을 당연하죠. 하는 겁니다. 예, 당연하죠. 예산은 규모가 한정적이기 혹시 때문에. 이 영화가 도대체 뒷 배경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지원을 받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3부에 5분만 추가로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물어보고 끝내게. 한겨레 21 김한 기자입니다. 네, 2부에 이어서 한겨레 21 김한 기자와 함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추가 기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화이트리스트가 뭔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선에서라고 하는 영화가 이례적으로 대략 45개 영화 예산 중에 43억을 예, 국가에서 투자를 받았다. 네. 이런 것은 전무하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부 마지막에 대단히 다정다감하게 국가가 챙겨주었다, 이 영화를. 네.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품성이 이렇게 다정했는가까지 가려고 하다 말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이게 그 박근혜 정부가 다정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단체들이 2012년부터 했던 이제 대대적인 캠페인 중에 하나가 통영의 딸 구하기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게 월북한 오길란 박사의 가족을 둘러싸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감금하고 수용소에 가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펼쳐지는 한마디로 이제 북한이 나쁜 나라고. 그렇죠. 북한의 실상을 불량 국가고 그리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건 당연하고 뭐 이런 내용인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캠페인을 주도했던 이가 이제 최홍재 씨인데 최홍재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냈죠. 박근혜 정부가 좋아할 내용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가 실제 그런 펀드를 받아서 영화가 잘 만들어지면 또 그렇죠. 영화적으로도 훌륭한 영화가 완성되면 뭐 영화 자체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영화 산업 자체로. 뭐 그런 주제를 다뤘다고 해서 모든 영화가 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어떻게 그런데요. 됐습니까? 저희가 촬영 스태프들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이 영화의 촬영에 참여했던 스태프는 해외 로케를 갔을 때 해외 로케를 가자마자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이 영화가 하려고 목표로 하는 영화가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촬영을 하다가 자기가 볼 땐 좀 미진한데 그냥 접자. 그러니까 감독이나 이런 그 영화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이 영화의 완성도에 아무런 열정과 성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이거는 그 영화에 어떻게 이 영화가 투자받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스텝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 그 현장 스텝으로 결합했던 분의 말은 그래서 이 영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 촬영을 나가면 회차를 지키고 감독이 하나라도 더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작사하고 감독 사이에 있는 싸움이 벌어지죠. 제작사는 돈을 아끼려고 하고 감독은 조금이라도 더 찍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민간 투자를 받은 경우엔 그 민간 투자사가 그 영화에 실시간으로 오늘은 돈을 얼마큼 썼고 뭐 이런 걸 이제 모니터링 관리를 합니다. 이 영화는 이제 그런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을 모태펀드 쪽에 이제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저희 시네십이랑 같이 취재를 했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모태펀드는 회수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영화가 잘못됐다, 뭐 흥행에 엎어졌다. 그러니까 일단 개봉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뭐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예가 없었고 아직까지. 근데 흥행에 실패했다, 개봉을 했는데 뭐 배급을 못했다, 실패했다 이러면 뭐 투자한 거는 회수할 수 없는 거죠. 그것 자체가 자금의 성격이. 자금 성격이. 그러니까 실제 애초에 좋은 의미로 그러려고 만들어진 기금이니까. 그래서 이제 심사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작에 참여했던 스텝은 이거 영화 개봉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만. 이렇게 이틀 만에 직감했다는 건. 대충대충 만들었다는. 대충대충 만들고 이 영화가 개봉하려고 하는 어떤 퀄리티나 밀도 있게 촬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 지금 개봉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개봉이 뭐 영화가 제작하다 보면 후반기 과정이 이제 길어지면 개봉이 이제 늦어질 수 있는데 이 영화 원래 4월 개봉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개봉이 안 되고 있고 이 영화를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정도 규모의 제작비가 들어간 게 작은 영화가 아닌데 이 정도 영화의 제작비면 지금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언론 릴리스, 그러니까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거의 안 돼 있고. 혹시 가편집본을 본 분들을 만나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거기까지도 제가 취재할 때는 진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개봉인데요. 네네. 비밀스럽네요. 다정하고 비밀스럽네요. 그러면
이런 방식 유사하게 지원을 받았던 영화가 또 있나요? 네, 또 있죠. 그래서 모태펀드의 평균 투자액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태펀드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을 하거든요, 투자를. 네. 근데 이건 그 35억을 한 번에 받은 거죠. 넣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례적이기도 네, 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 외에도 아까 제가 이제 국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가주의를 고취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찬양받았던 영화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연평해 전,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영화들이 모태펀드로부터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 영화들이 3, 40억 투자를 받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들이 5억, 10억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엄청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데 네. 이 영화들은 일사천리로 모태펀드에서 그 몇 개의 투자 펀드가 조합을 해서 30억, 40억씩 투자를 바로바로 해줬죠. 그렇군요. 물론 뭐 액수가 많다는 것만으로 의심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건들이 사선에서와 유사하게 네. 정권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일 뿐만 아니라 액수도 이렇게 크니까. 네, 그렇죠. 그런 의구심을. 근데 그 중에서 사선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명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그렇죠. 다른 그러니까 연평해전이나 인천상륙작전은 민간 투자가 어쨌든 있었으니까 이 영화가 시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는데 사선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앞에 두 영화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는군요. 네. 이게 도대체 언제 시작된 겁니까? 이렇게 다정하고 비밀스러운 관계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란 자체의 출발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출발점이 어디예요? 이 출발점이 두 건 다 국정원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그래요? 네. 안 다정한 곳이 나왔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가 일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증언으로 예. 그 두 건을 그 뒷받침하는 취재를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의 출발이 어딜까를 보다 보니까 예. 예상외로 이게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의 그 공소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예. 국정원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봤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예술이 정부 비판 인사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점 지적이란 제목의 국정원 보고서를 받고 김기춘 실장이 그 국정원 보고서를 토대로 집행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거든요. 그거 이제 김영환 업무수첩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좌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좌파 기관장들을 다 밀어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유인천 장관이 총대를 맨 적이 있었는데 네, 그랬죠. 그때도 국정원이 그 청와대에 과거 정부의 좌파 지원 내역과 산하기관 장악 시나리오 이런 제목의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논란이 모두 국정원 보고서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 다정한 기관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정스러운 방법으로 돈을 지원한 다음에 비밀스럽게 진척이 됐군요. 그리고 영화는 아직 안 나오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직접 연결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영화를 진행했던 영화사가 있던 빌딩에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사선에서 그 빌딩에 가짜 뉴스하고 탄핵 반대하는 단체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네. 이런 뉴스가 떨렁 있었지 않습니까?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연결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국정원 보고서를 출발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방향성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그런 사선에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화이트리스트 지원을 받은 영화의 제작사였나요? 아니면 제작사가 그 사무실로 쓰는 공간. 네, 제작사를 찾아가 봤더니 그 제작사의 같은 건물에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탄핵 당시 이제 터키 집회를 네. 참여하거나 주관했던 단체들이 잔뜩 그 빌딩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재미난 일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일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강남 논현동에 있는 한 빌딩인데 소호 빌딩인데 이 건물 지하에 그 태극기 집회에서 가짜 뉴스를 뿌렸던 노컷일베라는 언론사 그리고 그때 보수 단체들이 50개 이상 모여서 그리고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그 전 원장이 창립 발기인을 했던 탕기국. 네, 그 창기국은 아니고요. 그 보수 단체 연합체 자유주의 수호 시민연대라고 하는 뭐 이 단체. 그러니까 이게 탕기국은 탄핵을 단일 이슈로 모여있는 우파단체 연합체고 자유주의 수호 시민연대는 우리가 우파를 살려야 된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렇게 해서. 이 단체가 결국 이 단체에 물론 다 뭐 거의 겹쳐있죠. 예. 뭉쳐있지만. 네. 그런 단체의 사무국이 거기 있고 이 영화사 화이트리스트 영화사의 사무실이 있는데 이 세 단체가
같은 공간을 상관관계가 있는 네, 것인가. 같은 공간을 쓸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가짜 뉴스 탄핵 반대 단체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 영화사. 네. 뭐 서로 친소관계 아니면 누군가 기획 이거밖에 없을 텐데 같은 공간을 쓰는 이유는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네,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그 맨 밑에 공통점은 국정원으로 묶일 수도 있는. 왜냐하면 국정원의 오비가 그 단체 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고 그 탄핵 반대 뉴스가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 사이트가 굉장히 특정한 시점에 오픈을 하고 특정한 시점에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시점들이 이제 본인들은 자발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언제 처음 사이트를 오픈하냐면 TV조선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취재를 들어갔을 무렵에 승인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JTBC 태블릿 PC가 보도된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그날부터 기사를 발행하기 시작하거든요. 딱딱 그 시점들에 맞춰서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다 보면 특수활동비도 연결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거기까지 아직 취재가 안 됐죠. 네, 아직 뭐 취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한겨레 시비를 보시면 네, 나중에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가 잘 되면. 그때 취재가 되면 지면에 나가기 전에 저희 방송에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였습니다. 한겨레 시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악마에서 4대 천왕을 거쳐서 대망으로 불러주려고 했더니 재미가 없어서 제가 소망으로 했다가 지난주에는 조금 재밌어서 중망까지 올라와 있는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위장전입 얘기가 하도 많아서 사실 다른 데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약간 이게 저도 설명을 하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저는 감정적으로는 쉽게 이게 이해가 가는데 잘 풀어서 말씀이 안 되는지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시더라고요.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제가 들어볼게요. 문제가 뭔지. 양지열 변호사의 설명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건지. 네. 근데 이게 철저히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위장전입이라는 법적인 표현은 없어요. 아,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다? 네,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아, 위장전입이라는 건 법률 용어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에 이게 주민등록에 관해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가짜로 주민등록과 관련된 사항, 자기 신원이나 주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면 처벌한다라는 건데 살고 있지 않으면서 거기에 산다고 신고를 했으니까 거짓의 사실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주소가 불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래 이 법 자체가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62년 5월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16 쿠데타 1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예. 그래서 일종의 주민 통제, 그때의 이유로 해서 이제 주민등록 번호라고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1년 번호를 붙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다들 그러려니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를 신고를 또 사는 데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도 처벌을 하거든요. 14일 이내. 네, 14일 이내. 그것도 거의 제가 알기로 유일해요. 이게 사실은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북한에서는 주소 이전의 자유가 없다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북한은 공산당의 모든 걸 통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과 똑같아요. 사실은 또 비슷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냥 너무 말씀하시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사람한테 1년 번호를 붙인다는 게 얼마나 야만적인 건데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익숙해서 모르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면허에 따라 번호가 붙기도 하고 여권을 따면 여권 번호가 붙기도 하고.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전면허증으로 하거나 그렇죠.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증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해당 해외에 가고 싶은 여권을 만들면 이제 신분증 그런 방식으로 그 소위 신분증들이 만들어지지 태어나자마자 번호가 부여되고 그런 나라가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어요. 제가 비슷한 거는 있지만 우리처럼 운영하는 데는 없고. 근데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데. 저는 이제 군사적 동원의 목적 때문에도 그러니까 군사, 세무, 그다음에 이제 간첩 잡는다 이런 식의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나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편해요. 편하죠. 예.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 해야 되고 다 맞습니다. 신고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벌조항도 만들었는데 문제가 이게 그렇게 주소를 기준으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국민들이 오남용을 시작을 한 거예요. 주소만 옮겨놓게 되면 그러면 그 주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국가가 만들어놓은 법의 허점을 또 찾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했었고. 그래서 절대 농지는 그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죠. 안 살면서 그 주소지만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동네에 사는 농민들을 사서 그렇죠. 농사를 짓게 한다든가. 소작 옛날 예, 표현으로 예.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그때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 법은- 그러면서 위장 전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행정 편의성으로 만들었다가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 처벌 조항을 뒀다가 사실상 안 쓰였어요. 그 처벌 조항이. 그러다가 그런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학군 같은 것들이 네. 많이 80년대 90년대 문제가 되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처벌을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법이 안 없어지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장 전입이라는 용어를 관용적으로 당시 언론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게 된 이유 자체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뭐 안 좋은 그 교육 목적, 자기 이기적인 교육 목적으로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네. 쓰였을 때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현행법에 있는 건데 어떤 건 좋은 위장 전입이고 어떤 건 나쁜 위장 전입이냐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냐. 좋은 위장 전입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최소한 나쁘지 않은 위장 전입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 해외에 나가면서 네. 주소를 그러니까 편지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주소를 옮겨놨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법 위반을 하려면 우리가 형법 위반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그분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외 출장 1년 가면서 주소를 다른 데로 옮겨놓고 가지 않으면 편지를 받아볼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그럼 방법이- 해외로 다 보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각종 고지서를 해외로 보내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게 비난할 수가 없다는 게 법의 목적이고 또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어쨌든 현행법의 명문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따지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변호사라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그럼 법을 편하느냐.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라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법대로 하자는 말을 참 싫어하거든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법이 그냥 형식적으로 법률로 있다라고 그대로 따르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른바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내용이나 목적도 정당해야 그게 법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데 따질 때 이 네. 법의 취지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왜 이 법을 만들었냐.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럼 부동산 투기 목적이나 아니면 정말 좋은 학군 들어가려는 목적 말고 네. 다른 사람들도 왜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그 법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이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 출장을 가든 아니면 네. 뭐 6개월 가든 연수를 가든 그런 분들이 친척집에 주소지를 옮겨놓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 사람들을 누가 기소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기소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안 가니까 헌법재판소에 들고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아직도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있는 법인 거예요. 이게. 법 개정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법 개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어휘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그러니까 위장 전입이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제 더 분명해졌는데 이건 주소지 불일치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 주소지가 불일치하는 이유를 밝혀서 그게 처벌할 만한 상황이면 처벌해야 하는 거죠. 아니 저도 뭐 이런 경우 요즘 셀프 고백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 제가 합격하고 주소지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주소 빼가는 거 서운하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안 뺐어요. 저도 그럼 이게 위장전입 위장 전입 맞죠. 그래서 네. 위장전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 논리를 형식 맞죠. 논리로 맞죠. 예. 그러니까 법이 그냥 있는 것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그게 다 전 국민이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30대 이상 가정을 꾸린 분들 중에 위장 전입의 전력을 자기가 알게 모르게 저르지를 않고 평생 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어려운데. 예. 근데 이제 이게 하필이면 평상시에 나왔으면은 다들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 이제 여야가 갈리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점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수식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붙였으면 처음에 위장 전입이란 것을 5대 비리에다가 포함을 시킬 때 왜 이게 5대 비리에 들어가는지를 좀 설명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요. 대학 기숙사 들어가면서 주소하는 게 위장 전입이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대학 아주 기숙사 쉽게는 사감에게 옮기도록 그거는요 아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옮겨라라고 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반론이 법대로 하자는 건데, 네. 이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는다. 설명이 긴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간단하고,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는 쪽이 목소리가 훨씬, 뭐랄까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법대로 하자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건 설명은 한참 길고, 게다가 여야가 갈린 사안이라서.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당일 때 여당일 때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 우리 공격하지 않았냐. 맞는 말이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제가 웃음이 나온 게 그런 말대로 하면 자유한국당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인선 기준으로 하면 다 통과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야당 이제 지금 여당도로 야당 시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본인들도 여당 시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야당 시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먼지도 안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어느 쪽에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아니 그럼 음주운전 하면 무조건 다 어쨌든 음주운전이지.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누구는 음주운전 아닌 게 아니냐. 아니 그런데 음주운전은 사례가 다르죠. 아니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보통의 경우 소주 반잔 미만을 먹으면 기준이 안 넘어가요. 네. 술은 먹었어요. 음주운전은 맞지만 범법은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음주운전은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피해를 입히지 않은 주소주 불일치들도 있거든요. 해외 출장 가거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 나온 김에 이 관련 법을 약간 개정을 하면 그러니까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관련 법이 문제되는 사안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뚜렷하게 법원에 안 가니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무리 해봐야 이제 현재 야당의 지지자들은 이거는 편을 드는 거다라고 말을 할 제가 수밖에 설명을 드린 게 누구 편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들리시나요?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유리하면 네. 이게 곱게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설명드린 건데. 아니 그 법대로 설명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편파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편파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셔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고깝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감수하시고요. 감사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장 전입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법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셨고. 손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오긴 했죠. 주민법 자체를.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조금 일부 바뀌었어요. 최근에. 예. 이제 그렇군요. 번호 바뀔 수 있는 걸로. 정유라 씨가 이제 곧 입국하는데. 네. 정유라 씨는 어떤 혐의를 적은 겁니까? 지금 체포 영장에는 업무 방해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화여대에 입학하는 과정 그리고 이화여대 들어갔었을 때도 이제 성적 등의 특혜를 받았다 이런 건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야 그러면 체포영장까지 2020년 3년까지 발부가 돼 있으면 오자마자 바로 구속시킬 거냐 그거 혐의 하나만 갖고 구속이 되냐 그건 다른 얘기죠. 네, 다른 얘기인데 네. 그 다른 얘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덴마크 법원에서 송환 결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범죄인에 대한 송환 결정을 해줄 때는 양쪽 나라에서 다 중대한 범죄 1년 이상 실형을 맞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는 범죄가 있다고 법원이 봤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네. 덴마크에서 입학 비리를 가지고 1년 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대학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치열한 데도 아니고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이 학사 비리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틀림없이 이게 국외재산 도피라든가 아니면 역외탈세 같은 부분들이 거기서는 그게 큰 죄죠. 그렇죠. 세금 그것들이 탈루하면. 검찰에서 소명 자료를 보낸 부분이 덴마크 법원에서 봤었을 때도 이거는 한국 법원에 데려가서 심판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신 거군요. 예, 그렇죠. 예. 앞으로 그래서 아까 위장전입 마무리하자면 위장전입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고
나쁜 위장전입, 좋은 위장전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네. 예. 제가 지금 생각하다 보니까 양지열 변호사가 욕먹는 걸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욕 드십시오, 그냥 계속. 뭐 얘기를 해요, 끝까지. 아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지. 아니, 아니, 억울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그러면 정윤아 씨가 송환되는 배경은 그 현지 법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대 입학과 관련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세금 탈루나 또는 뭐 독일이나 덴마크 내에서의 돈과 관련된 것을 혐의를 인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죠. 제 대표적인 게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본인 이름으로 4억 7천 가량의 주택이 있어요. 독일에. 그렇죠. 근데 그 20대 초반에 그 한국에 있는 우리 국내 은행하고 독일 지점에서 지급 보증을 해가지고 그것도 무역회사나 받을. 그렇죠. 예. 일반 개인은 신용장을 받을 수 받아가지고. 없는 신용장을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담보는 한국 내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인 정윤회 씨가 강원도에 있는 땅을 담보로 지급을 했다라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현실적으로. 그거 하나만 명백하게 봐도 의심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20대 어린 그 친구가 뭐 4억 넘는 주택을 독일에 삽니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방식도 큰 문제인 거죠. 아니 20대에 갓 학교를 들어가는 대학생이 그러니까. 그 무역회사가 받는 신용장을 개설합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잡히자마자 덴마크에서 체포가 되자마자 기자들과 덴마크 법원 내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인터뷰에서 그것부터 밝혔어요. 정유라가. 본인이 그게 가장 약점이라는 걸 잘 다른 알고 있는 거예요. 거는 잘 모른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다른 거는 계약서에 엄마가 다 포스트잇으로 가려놓고 서명만 하라 그랬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상. 누가 포스트잇으로 다른 부분을 못 보게 가립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해명이죠. 얘기가 딸에게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네. 나머지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제 그 입장을 정리해 놓고 나머지는 못 봤다. 어떻게 못 봤다고 할 거야? 포스트잇으로 가렸다는 걸로 하자 이렇게. 왜냐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네. 사실 눈을 이렇게 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명은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덴마크에서 서거용을 해줬고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속보 뜬 게 그 칼기 타고 대한항공 편을 타고 오고 있는데 영장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바로 일단 인신이 구속되겠군요. 예, 내리자마자 3시에 공항에서 잠시 기자회견을 갖고 포토라인에 선 다음에 바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될 시간이 겁니다. 워낙 충분히 있어가지고 150일이면 본인의 관련된 혐의나 이런 점들에 대한 기본 방어는 논리는 만들어 왔겠죠. 그게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이제 방어 논리를 수사를 네. 받기 전에 우리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자라는 걸 뭐 계획을 충분히 세웠을 네. 텐데 계획이 안 통할 때도 되게 많아요. 사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상대방 변호인 측에서 그런 그 방어 논리를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걸 검찰도 알거든요. 또 그렇죠. 그게 네. 이제부터는 이제 덴마크에 있었던 변호사와 또 한국에 있는 검찰이 어떻게 이제 그걸 꿰뚫냐 그 대결이 될 겁니다. 그 중간 첫 번째 변호사가 갑자기 사망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또. 예, 과로를 하셨다고.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엮여요. 이상하게. 최준실 정준하 씨 사건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다시 중망에서 소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딱히 임팩트는 없었기 때문에 저 억울함에서 또 지위까지 떨어지고. 네, 예. 혼자 억울함을 해결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갈게요. 위장전입 설명하면서 비난 계속 받으세요. 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친절한 애였습니다. 제가 6월부터 이제 몸 관리를 좀 하겠다고 했더니 계속 살 빼는 이야기가 오네요.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가 최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고기만 2달 먹었는데 10kg 빠졌다. 예. 그렇죠. 그런 다이어트 있죠. 하지만 고기를 아주 많이 먹으면요, 쪄요. 자, 아참. 수요일은 이혼의 나라 걱정하는 시간인데 해외 출장이 갑자기 잡혀서 이번 한 주만 쉬는 겁니다. 네. 그 이외에 김한 기자에 대한 반응이 좀 있네요. 네. 왠지 모를 다정함이 느껴진다면서. 자, 오산에 있는 24시간 고깃집인데 이 시간에도 손님이 많습니다. 언제 고기 한번 먹으러 오시고 많이 먹는 배틀 합시다. 네.
오선까지 안 가도 많이 있거든요. 24시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학. 시사에서 과학을 다루는 아마도 전 세계 시사 프로그램 중에 유일한 코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을 빙자한 각종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죠. 원종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물론 헛소리가 아닐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드물죠. 굉장히 과학적인 기반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헛소리를 끝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자,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은 속담의 과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제부터 수상하네요. 네. 속담은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인선 내지 지명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세간에 오르내리는 속담들이 좀 있어서 이 속담들이 가진 의미 속에 담긴 물리적 팩트를 진단해보자. 팩트를 진단해보자. 네. 아니, 속담에는 이제 뭐랄까요. 생활의 지혜. 그렇습니다. 예, 보통 오래된 어떤 통념의 누적. 네. 예. 거기 빛나는 통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속담 속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예, 있죠. 인간의 본성을 통찰한 네.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다룰 속담은 뭡니까? 일단은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똥이 비속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속담에 들어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쓰겠습니다. 이게 왜 선정이 됐죠? 똥 묻은 개를 서로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로 원래 이제 더 더러운 주제에 네. 덜 더러운 쪽을 욕하는 상황을 빗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이게 이 말을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 죄송합니다. 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네. 요즘 방금 말씀 나왔던 전입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요새 내로 남불이라고. 내가면 노베스, 남이면 불륜. 그렇죠. 네. 네. 입장에 따라서 변하고. 네네. 그거하고도 맥이 통하는. 실제로 이런 말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것 네. 때문에. 그래서 똥개, 격개 이건 겁니까? 근데. 예. 예. 어쨌든 이 과학적으로 속담의 어떻게, 예. 팩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 일단 똥과 겨가 무엇인지 그 물질적 특성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근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니, 변의 특성이야 우리가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과연 정체가 뭐냐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은근히 잘 몰라요. 그래요? 더럽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예. 더럽다는 생각은 이제 음식물 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연분 뽑아내고 네. 남은 찌꺼기잖아요. 찌꺼기죠. 예. 그런데요. 예. 특이할 점은 이 똥은 단지 냄새가 고약하고 보기 안 좋을 뿐 아니라 예. 실제로 오물 덩어리입니다.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세균이. 네. 몸속에 각종 세균 그리고 네. 섭취했던 중금속 예. 그리고 각종 노폐물은 물론이고 예. 요즘은 좀 덜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각종 기생충 알 예.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들어보네요, 똥이죠. 듣기만 해도. 예. 이 팩트니까요. 예. 근데. 그래서 똥이 묻었다는 것은 단지 더러운 게 아니죠. 자기와 주변의 위생, 건강, 안위까지 위험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이 개는 굉장히 위험한 개죠. 똥 묻은 개는 위험한 개다. 네. 근데 우리 과거 이 선인들의 지혜가 빛난 부분이 뭐냐면 이걸 이제 똥, 즉 대변으로만 얘기를 했지 소변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오줌 묻은 개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소변은 형성되면서 혈액에 의해 삼투압으로 걸러진 상태라 세균이 하나도 없어요. 아.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나온 소변에는 세균이 한 마리도 없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잘 모르셨죠? 이게 똥하고 그걸 오줌하고 몰랐어요. 차이예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선조들은. 오줌 묻은 개는. 어떤 직관적 통찰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게다가 요소 성분 때문에 금방 배출된 소변은 소독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교에 소변을 걷어가는 통이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 거죠. 예, 예. 또 아침에 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소변을 마심으로써 건강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있어요. 그러지 말기를 부탁드리네요, 저는. 네, 근데 어쨌든. 건강해지는지는 모르지만 몸에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마시면. 그래요? 예. 아, 하긴 세균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네. 깨끗한 상태예요. 놔두면 세균이 생깁니다만 당연히. 맛은 우유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 자기 똥을 너무 먹으면 많이 나가지 말고요.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아 네. 이건 뭐 팩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똥, 야, 알겠군요. 아주 위험한 개다. 네네. 똥 묻은 개는 위험한 개다. 굉장히 위험한 게죠. 그럼 겨는 뭐냐? 요즘 도시인들한테는 좀 와닿지 않는 물질인데요. 겨가 뭐 보리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곡식의 껍질입니다. 그리고 껍질. 예. 그러니까 즉 정미하기 전에 자연 상태 곡물의 껍질인데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네. 껍질이 그러니까 이런 곡식들 뭐 벼나 보리 이런 걸 막 빻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벗겨져 나오는 껍질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다 결하고. 겨라고 합니다. 네. 예전엔 이거 겨가 곡식 부산물로 그냥 가치가 없었어요. 그냥 네. 버리는 거나 아니면 이제 배기에 집어넣는 네. 그런 용도였는데. 이거는 예전에 농촌에서는 흩날리는 거죠, 그냥. 그렇죠. 막. 그냥 예. 쓰레기입니다. 예. 근데 현대에는 건강식품으로 칭송받는 현미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겨죠. 그래서요. 겨와 이제 배아 부분이 현미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겨에는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이것을 벗겨낸 백미보다 영양분이 훨씬 많게 됩니다. 오히려. 따라서 예. 속담이 만들어진 시대와 달리 예. 이 겨를 묻히고 다니는 것은 더러운 일이 아니고요. 예. 오히려 스스로와 주변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홍익인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위험한 게 홍익개. 네. 근데 이렇게 두 물질의 독성과 가치 차이가 너무 우리가 크기 이 때문에 얘기를 왜 하기 시작했죠? 재미있는데 애초에. 네. 그러니까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지만 네. 겨 묻은 개는 얼마든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도 된다가 아하. 이 과학이 말해주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사- 너무 편파적입니까? 시사하는 바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네. 어쨌든 속담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면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없고 겨 묻은 개는 똥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다. 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게 뭐가 묻었다고 해서. 뭐가 묻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네. 방금 양지열 변호사님하고 하신 맥락과 좀 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지만 네. 어려운 척 하시는군요. 네, 다음은요. 또 다른 속담은 50보 100보입니다. 50보 100보. 이건 사실 실은 속담이라기보다는 맹자 제2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네, 그거나 이거 아닙니까? 네. 시간이 좀 어퍼치나 있으니까 매치나 뭐. 그렇습니다. 네. 개나 거리나 네. 이거 읽어보면 오징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예. 250보로 소백보면 즉하여 한이 있고 네. 직불백 보이 언정 시역 주의한이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거기서 나온 말이라 이거죠. 이게 맹자입니다. 맹자 2장에 나온 얘기인데 무슨 의도로 한 말이에요? 이게 양해왕이라는 사람이 맹자한테 물어요. 나라를 온 힘을 다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왜 백성들이 적으냐 했더니 맹자가 이 얘기를 하죠. 어떤 병사는 100보를 달아나고 어떤 병사는 50보를 달아나 멈추었다. 근데 50보 달아난 병사가 100보 달아난 병사에게 겁쟁이라고 비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 되느냐. 어차피 똑같이 도망간 건데. 도망간 마찬가지다. 뭐 그러면서 선정을 베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 근데 지금 사용되는 맥락하고 좀 다르게 사용됐네요. 처음에는. 어쨌든. 예, 처음에 좀 달랐죠. 지금은 그냥 개나 거리나로 쓰이고 예. 있는데요. 이걸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똑같지 않느냐. 예. 근데 과학을 통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50보와 100보는 물리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일보가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보가 대략 한국인의 경우 한 60c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일반 걸음의 경우. 네.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도주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달리고 있죠. 보폭이 다르니까. 네, 한 보폭- 1m 정도로 잡아야 되는구나. 저는 한 90cm로 잡았습니다. 90cm. 네, 실제로 제가 해보고 잰 겁니다. 예, 달릴 경우. 그래서 50보는 45m가 되고요. 90cm인 경우. 100보는 90m. 그러니까 2배의 거리 차이가 되는 거죠. 네. 이 두 거리를 달린 게 같다는 것은 명확한 물리적 오류입니다. 그 물리학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2배 차이라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 두 사람에게서는 이 큰 거리 차이가 났을까? 도망가는데? 예, 도망가는데 한 사람 100보, 한 사람 50보를 갔을까? 일단 해당되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네.
공장장님하고 우사인 볼트 정도의 주력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말이죠. 제가 11초 때 언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재본 게 17세 그 정도 됐어요. 아, 네. 굉장히 빨랐거든요. 제가. 지금 뛰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그쵸. 100m를 달릴 수 없어요, 저는. 기록이 안 나와요. 꼭 저까지 달려야 하나 조금 달리다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주력 차이를 보이거나, 근데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네. 아니면은 현실적으로는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늦게 도주를 시작했다. 그런 거죠. 네. 혹은 도주하다가 마음에 걸려서 속도를 줄이고 주저했다. 네. 그런 경우에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2배 거리인 100보를 도주한 병사보다는 네. 전투라는 본연의 임무에 조금이나마 충실한 양심적인 사람이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느낀 사람. 조금이나 느낀 사람인 거죠. 네. 그 차이 이게 우사인 볼트나 제가 동시에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면 네네. 같은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음에 꺼름직하고 그렇습니다. 돌아갈 확률이 높고 네. 그나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떻게 똑같냐. 그렇죠. 예. 이게 당연히 이런 건데 이제 맹자가 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맹신해 온 그런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럼 바꿔야 되나? 50보나 51보나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죠, 사실. 50보나 55보나. 그 정도만 해도 여러 가지 변수로 이제 사실상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력의 차이 정도로 커버돼요. 네. 그 정도 하지만 세우면. 2배 차이는 이건 네.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45m 같은 시간에 45m, 95m를 그럼요. 하는 것을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러니까 맹자가 이상하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계적인 잣대를 대면서 기계적인 작다. 네,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기계적인 잣대를 대면 안 된다. 굉장히 기계적인 잣대를 댔죠. 네.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맹자가 네. 원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살펴봤듯이 우리가 알고 보면 이렇게 평소처럼 관습처럼 쓰는 속담들의 오류들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있죠. 네. 그래서 적용할 때는 주의에 사용해야 하고 특히 50보, 100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네.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망갔지만 예.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와 그렇습니다. 충분히 차이가 있고 그걸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균형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리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똥과 겨도 예. 뭔가 묻어서 더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한쪽이 둘 다 더럽다고 할 게 아니다. 예.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개고 하나는 홍익개일 수 있다. 건강을 퍼뜨리는 개죠. 네, 이렇게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재미는 있긴 한데, 예. 과학으로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굉장히 힘들게 과학으로 분석해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해주시고요. 네. 원종우 씨였습니다. 다음 주 주제 혹시 있습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주제야 뭐 바로 직전 2-3시간 전에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